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장학윤입니다. 상계백병원 척추센터 근무한 장동균입니다. 네, 오늘도 비욘디 시리즈의 첫 형제 교수 시리즈로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척추 질환의 명의 중 한 분이신 우리 장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2월 29일인가요? 네. 네, 29일이고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를 정리하는 좀 느낌이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는 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1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처음으로 개인적으로는 5월 달에 이제 비욘디 출연하게 됐고 또 몇 번 없었지만 또 제 아는 거를 또 이렇게 비욘디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장동균 교수님을 소개로 저도 이제 비욘디를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산부인과적인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여러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외래 시간에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실제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외래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설명도 드릴 수 있어서 네. 좋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비욘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추간판 탈출증 쉽게 말하면 이제 디스크죠. 네. 디스크 질환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흔한 질환이고 해서도 그런 것 같고 또 워낙 교수님께서 또 잘 설명해 주시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뜨거운 반응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까요? 네. 일단 척추 질환의 이제 많은 질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질환이죠. 젊은 사람들에서 허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추간판 탈출증이 아무래도 많이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희귀한 질환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고 이런 질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내년 새해에는 또 새로운 뭐 진료 계획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일단은 저희 의사로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잘해주고 싶은 잘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우리 상계백병원 방문하시는 분들께 좀 더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고 환자 입장에서 환자를 좀 만족시킬 수 있는 환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 봅니다. 좀 더 환자 중심적인 병원, 환자 중심 병원. 네. 특히 이제 환자의 설명을 잘 해드리고 예. 환자분들이 한 얘기나 말씀 좀 귀 기울여 듣고 이런 네.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참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 사항들을 잘 기울이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진단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네.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가는 참 실마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잘 귀 기울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자 중심 병원, 네. 상계백병원의 멋진 척추센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의사와 환자의 소통이 모든 질환 치료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과 치료의 제3탄인데요. 1회와 2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 좀 간단하게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회 때는 이제 정상 추간판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일단 추간판의 탈출증의 서론과 정상 디스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2회 때는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란 무엇인가, 그 진단, 그 정의와
그다음에 초과막 탈출증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회 마지막째는 초과막 탈출증에 어떻게 하면 진단하는지 네, 신체 검사 검사와 방법. 네. 이제 방사선학적 검사 그리고 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서는. 그렇죠. 네. 오늘 속 시원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초과막 탈출증의 증상은 이건 지난번 강의 때 이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2번 신경이 눌렸을 경우에는 이제 서해부, 사타구니 쪽이죠. 그리고 3번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앞쪽, 그래서 4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안쪽 부위, 5번 신경이 눌리면 종아리 바깥 부위, 그리고 제1천추, 우리가 6번 신경이라 하죠. 거기가 눌렸을 때는 종아리 뒤쪽 부위나 발바닥, 엉치 부위가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하는데 혹시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을 경우에는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잘 움직이는지를 평가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신경이 눌렸는지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 신경이 눌리면 이제 고관절을 굴곡시킨 당겼을 때 힘이 떨어지는 거. 3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슬관절을 신전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무릎을 펴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 신경이 눌리면 이제 발목이 발목을 이제 뒤로 젖히는 굴곡 제낄 때 힘이 떨어지는 거죠. 네. 5번 신경이 눌리면 발가락을 뒤로 해라 했을 때 발가락 무지라 그러죠. 엄지발가락 힘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천추 신경이 눌렸을 때는 발가락을 미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치발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쪽에 그 근력이 저하가 올 수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이제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부위의 증상을 통해서 어떤 부위의 척추에 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저런 주관적인 증상의 기규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초과막 탈출증에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마비인데 특히 4, 5번 신경이 문제가 있었을 때 발목이 잘 안 움직이거나 엄지발가락이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초과막 탈출증이 좀 지금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하시면 가끔 한번 자가 집에서 가끔씩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가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환자 외래 오셨을 때 환자가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로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다리를 편 상태에서 뒤로 이제 올렸을 때 자골신경이 이제 눌리기 때문에 당겨지기 때문에 자골신경을 담당하는 4번, 5번 제1천추 신경근이 당겨져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막 탈출증이 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검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쪽 신경 2번, 3번, 4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반대로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위로 당겨 들면 앞쪽이 당기는 거죠. 대퇴신경 앞쪽이. 그래서 이때는 대퇴신경을 담당하는 2번, 3번, 4번 신경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눌렸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증상과 신체 검사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제 의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엑스레이와 CT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검사인 MRI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이런 정형외과적인 검사를 하려면 이게 우리가 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진찰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형외과는 저도 이제 학생 실습 때나 인턴 때 기억나는 거는 네. 꼭 정형외과에 진찰 외래 진료실을 가면 이렇게 진찰대에서 항상 환자분들을 네. 눕혀보고 엎혀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네. 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산부인과는 저희도 네. 진찰대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분만대라고 하거나 이제 진찰대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이제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런 진찰대이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산부인과에서는 그런 진찰대를 이용하고 있고 정형외과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해서는 아까 그런 진찰대를 이용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사선학 엑스레이 기본 검사죠. 네. 엑스레이를 이제 보시면 모든 검사 뭐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일단 엑스레이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혹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경성 측만증이 있는지, 디스크 간격은 어떤지 기본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CT 전사 단층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CT는 주로 뼈를 이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석회화라고 하죠. 이게 칼슘화된 석회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신경관에 구멍이 어떤지 그런 것을 이제 뼈에 주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 홍매 영상 검사인데요. 우리가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면 추간판을 봐야 되고 그 추간판이 누르고 있는 신경을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 증상과 신체 검사를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됐을 경우에 확진을 위해서는 MRI를 찍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맞는지, 그리고 맞으면 그 정도는 어떤지 확진을 하는 검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수님.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정형외과적 문제 때문에 네. MRI를 많이 찍으시는데 엑스레이도 꼭 찍어야 되는 건가요? 엑스레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MRI만 찍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환자에 있어서 척추 정렬이라든지 배열, 그리고 추간판 간격 높이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항상 기본적으로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복부 엑스레이를 먼저 찍거든요. 네. 가장 간단하고 쉽게 찍을 수 있고 빨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는 저희 보통 장의 패턴이나 이런 네. 정도만 볼 수 있고 조금 더 정밀하게 보려면 결국에는 복부 CT를 네. 찍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척추에 대한 상태를 먼저 보는 게 그렇죠. 일단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산부인과에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복부를 네. 확인하지 않고 네. 바로 CT 찍나요? 보통은 엑스레이 먼저 찍죠. 그럼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인 것 뭐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네. 검사를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CT나 이런 MRI를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외래 오셨을 때 바로 찍지는 않고요. 일단 의심이 되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좀 해보고 네. 호전이 있으면 찍지는 않고요. 네. 꼭 찍어서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좀 증상이 심해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MRI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MRI는 이런 이제 추간판 탈출증, 네. 척추 디스크 질환에 보험이 되나요? 보험 급여가 되나요?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MRI 보험화를 하려고 이제 추진 중인데 이제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척추 질환 대표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종양, 그다음에 염증, 골절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적으로도 MRI는 되게 제한적으로 네. 근데 이제
암 질환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험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작은 근종에서 근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만 일부 선별급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척추외과 학회에서도 정형외과 학회 함께해서 MRI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확대할 것인가 네. 해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환자분 입장에서는 네.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은 이제 MRI 같은 검사겠죠. 네. 이제 급여에서 하고 싶은데 만약에 비용이 MRI는 뭐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전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70만 원, 75만 원. 네. 저희는 이제 복부 쪽은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네. 비용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네. 또 보험이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그걸 다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를 하면 좋겠는데 환자분의 그런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네. 그렇고요. 마침 호도 과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척추가 길어서 MRI 촬영 범위가 넓을 텐데 그럼 시간은 더 걸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제 그 척추가 좀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길다 해서 가격이 더 비싸지거나 네. 시간이 더 이제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MRI 자체가 원체 시간이 걸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략 한 30분 정도 내외 걸리는데요. 그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검사 시간이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네, 기계도 성능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네. 예전보다 이제 시간도 좀 많이 단축되고 화질도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척추 의사로서 이제 MRI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민네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디스크가 찢어지면 뭐 연관통이 생기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 이제 연관통이라는 것보다는 디스크가 이제 찢어졌단 말은 섬유륜이 찢어져 가지고 안쪽에 있는 수액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는 그 분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뭐 4번 요추가 다치면 눌리면 뭐 발목 안쪽이 아프고 뭐 발목이 제끼는 힘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이제 방사통이죠. 네네. 방사통이 바로 생기는 거고 허리 디스크에서는 큰 관련은 없는데 흉추에서 주로 이제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갈비뼈를 따라서 이제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허리에서는 이제 연관통보다는 직접적인 신경 자극에 의한 방사통이 네. 이제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민님께서 그게 이제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손상이나 네. 만약에 탈출이 되게 되면 그쪽이 아프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쪽 신경이 예민해서요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한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한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님께서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느 쪽에 찢어져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위인데 오른쪽이 찢어졌다고 해서 더 아프고 왼쪽보다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만큼 튀어나와서 신경을 많이 누르에 따라서 더 증상이 심하고 안 심하고가 나오는 거지. 내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면 더 많이 아프다. 그건 네. 이제 아니죠. 네. 그래서 눌린 정도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얘기했듯이 돌출 방향에 따라서 네. 가운데로 돌출되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돌출 부위에 따라서 주로 다리 저림, 예. 신경 저림 증상이 있는 것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으로 튀어나오면 오른쪽 다리가 아프고 네. 왼쪽 신경 튀어나와서 왼쪽을 누르면 왼쪽 다리가 아프고 네. 그렇지만 정 가운데가 튀어나오면 네. 허리가 아플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이런 MRI를 우리가 찍는데 일단 MRI가 이제 찍었는데 MRI로 수술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는 80대 분 할아버지 할머니 계셔가지고 네. 잘 걸어 다니시는데 네. 우리가 MRI 찍어보면 디스크도 있고 협착도 심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MRI에서 튀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튀어나온 추간 탈출증이 디스크가 증상을 유발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임상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 MRI는 거기 같은 신경이 맞는지 네.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지금 환자분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서 수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이 불편을 호소하는 임상 증상이 제일 중요한 네. 건데. 자, 재밌는 게 지나가시는 우리 80대 이런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검사해 보면 다 디스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무증상의 환자분들은 우리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듯이 증상이 없는 성인에서 일반 성인에서도 추간판 팽윤 살짝 이제 튀어나온 거 돌출 이것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판독상 추간판 돌출증이 있다, 돌출이 있다 해서 걱정돼서 증상이 전혀 없는데 오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여쭤보면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이 증상 이렇게 나왔으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학적 검사, 엑스레이, CT, MRI를 찍어서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간별 진단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 추가만 탈출증이 있을 때 다양한 질환을 간별해야 되겠습니다. 척추 내 원인 질환은 이제 대표적으로 협착증일 수도 있고 종양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2번 신경이 눌렸으면 사타구니 서해부 쪽이 아플 수 있고 엉치 쪽이 아플 수 있고 3번 신경이 자극받았을 때는 무릎 앞쪽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정형외과적 질환 엉치가 아파서 이제 분들이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고관절 파트에 진료 보러 가셨다가 고관절 선생님께서 고관절 이상이 없으니 척추로 가라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욘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척추가 문제가 있을 때 척추가 아픈 것보다는 엉치라든지 다리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리나 엉치가 아플 때 혹시 척추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한번 하시면 진단을 하는데 또 본인이 이제 혹시나 그런 빨리 진단 내릴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별 진단은 이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부인과적 질환도 있네요. 척추요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궁절제술, 환자분들이 말하는 자궁적출술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복강경이나 뭐 개복이나 로봇 수술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를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특히 50세 전후로. 그래서 근데 실제로 수술 자체가 일시적으로 허리에 통증을 줄 수는 있지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럼 정형외과 진료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디스크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허리 아프다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제가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또 비뇨기과 이렇게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수술 후에 허리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협진이 많이 옵니다. 이제 대부분은 전에 안 아프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불편한 자세로 한두 시간 수술하기 때문에 근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너무 아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밀 검사해 보면 본인이 몰랐던 추가만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이 새로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이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은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 자세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대부분 좋아지고 퇴원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대부분 좋아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또 우연찮게 디스크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이제 다른 질환이 발견되기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가 뭐냐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제외한 모든 치료를 보존적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럼 치료는 이 보존적 치료와 수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수술하거나 수술 안 하고 지켜보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좀 안정을 취하거나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보조기,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추간판 절제술이죠. 대표적으로 절제술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했냐에 따라서 그냥 앞에 고식적 째서 하느냐, 현미경을 보느냐, 내시경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 이제 대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증상이 호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추간판 탈출증이 염증 반응이 소실되면서 자연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대부분 많은 연구에서 1년 또는 2년이 지났을 때 수술을 한 군과 수술하지 않았을 때 통증 정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럼 왜 수술을 하느냐? 즉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하는 거죠. 너무 아픈 사람이 2년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년을 기다릴 수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아픈 경우만 잘 넘기면 또 호전이 오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만큼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잘 나을 수 있는 병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그 MRI 사진인데요. 이제 5번, 6번 설명드렸죠. 이 디스크고 이 튀어나온 게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3개월 후에 MRI를 찍었더니 자연 흡수가 된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 이런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밖에 하지 네. 않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도 다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해서 지금 통증을 경감시키고 잘 견뎌내면 흡수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MRI 보면 상당히 많은 디스크가 돌출된 것 같은데요. 네. 저것도 자연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증상이 회복이 될 수도 있네요. 모든 환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주 예외적 일부겠죠. 일부에 속하지만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보존적으로 지켜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아플 때는 조금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한 2, 3일 정도 네. 좀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워 있을 때 고관절과 무릎을 약간 이제 굴곡시키면 당기는 게 덜해지기 때문에 통증도 경감될 수 있습니다. 굴곡 시킨다는 얘기는 당기는 건가요?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네, 상태죠. 무릎을 구부린 상태는 살짝. 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무거운 물건 들거나 비트는 동작, 숙이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물리치료나 아플 때 이제 우리 코르셋이라고 하죠. 복대 같은 거 착용하면 운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데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고 있습니다. 엔세이드라고. 그 외에도 뭐 근육이완제, 심하면 진통제를 쓰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제를 통해서 이제 혈류 공급을 증가시켜서 치료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정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약물 치료는 어쨌든 발생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진통제인 거죠? 그렇죠. 치료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환자분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데 아파서 네. 이제 약 드리면 네. 이제 치료제요, 그다음에 진통제요. 네. 그래서 치료제면 약 받겠다 그러시고 네. 진통제면 안 받겠다 그러시고 네. 본인들이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눌려서 아픈 것도 있지만 눌린 이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아플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단순히 치료제다, 진통제가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당연히 복용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진통제 안 먹고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브래드 초이님께서 소염 진통제 복용 기간은 어느 정도 권장하시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까 뭐 6주? 네, 6주 정도. 주셨나요? 우리가 추가방 탈출증이 있을 때 보존적 치료는 최소한 6주에서 8주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한 두 달 정도 네. 이제 약물 복용하면서 네. 보존적 치료, 물리치료라든지 뭐 네. 견인치료 같은 것을 하면 네. 대부분 좋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환자분 통증 있으면 엔세이드를 많이 처방하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이제 엔세이드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 환자 진료 볼 때 엔세이드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도 잘 듣고 어떤 것도 잘 안 듣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사들마다 이 약을 처방했을 때 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잘 듣는 약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세 가지를 정해놓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제 좀 쓸 수 있는 약,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약,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뭐 콩팥이 안 좋거나 또 위가 안 좋게 안 좋으신 분들이 소화가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약,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분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푼젤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일단은 바닥에 앉으면 왼쪽 엉치 밑부터 무릎이 아픈데 나을 수 없을까요? 좀 약간 두리뭉실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에 앉는 건 허리 안 좋기 때문에 바닥에 앉지 마시고 의자에 앉으라. 예. 그렇게 먼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 앉는 게 중요한 게 이 체중 네. 이 전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체중이 이제 의자에 앉았을 경우에 엉덩이로 와서 다리를 통해서 지면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꼭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바로 체중이 다시 허리로 올라가니까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에 앉는 거는 정말 안 좋다고 좀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사 치료를 왜 이렇게 선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능처럼 돼가지고 주사 놔주세요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환자분들 수술을 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수술은 아니고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치료제 아닌 진통제는 먹기는 싫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에 대해서 좀 크게 부담이 없지 않아서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하는 환자군은 어떤 경우를 하느냐,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닌데 또 약은 또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6개월에 제 생각에 3회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주사 치료 때 쓰는 약이 치과 치료할 때 그 마취약 있지 않습니까? 네. 리도카인. 네네. 그 리도카인에다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 섞어서 주사를 신경에 뿌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치과 치료 받을 때 막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 아프니까 마취 얼얼하게 되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취가 풀리면 다시 아프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복용하면 그날 저녁에 또 아프지만 그 신경에다가 바로 주사를 뿌리니까 마취약을 눌린 것이 변한 건 크게 없지만 신경이 이제 마취가 되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약물의 일종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몸에 흡수되니까 네. 또 이제 아픈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달 효과 있다가 나중에는 일주일 반복되면 네. 어제 맞았는데도 오늘 효과가 없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MRI라든지 해서 자기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지 않았는데도 엑스레이를 가지고만 네. 계속 주사를 오랫동안 맞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2달 동안 뭐 10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
MRI 찍으셨나요? 하면 MRI도 안 찍었고 네.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주사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근처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 가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막 맞으셨다 하셨고 기억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맞으면 안 된다. 근데 중독되셔가지고 계속 가셨어요. 옛날에 저희 네. 20, 30년 전에는. 근데 스테로이드를 자꾸 쓰면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당장은 좋지만 네.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남발이 됐을 경우에 네네. 쿠싱 증후군이라고 얼굴이 붓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부도 얇아지고 해서 네. 그런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의사와 상의 후에 6개월에 3회 이하로 필요한 환자들이 받는 건 좋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테로이드는 이제 모든 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 약제죠. 네. 정말 급성기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지만 이게 만성화적으로 보통 뭐 이제 과마다 다르겠지만 뭐 2주, 3주, 4주 이상 쓰게 됐을 네. 때는 부작용도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먹는 스테로이드도 저희가 보통 2주 이상은 드리진 않고 예. 짧게 드리고 좋아지면 빨리 끊으시라고 얘기하는 약이기 때문에요. 스테로이드는 급성기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썼을 때는 아까 쿠싱 신드롬처럼 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발생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는 조금 잘 고민하시고 주치의랑 잘 상담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3회 이상 치료를 해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진단을 해서 추가반 사출증이 있는지, 협착증이 있는지, 그래서 진단을 해서 있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네. 검사를 해서 진단한 다음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질문 조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성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63세입니다. 3년 전에 시술을 했는데 서 있으면 아프고 날마다 다르고 그래서 디스크 협착증이 심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다고 했는데 여러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견인지 원하는지 네. 뭐 의견을 좀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술을 했는데 이제 성민님께서는 여러 곳 대학병원에서 다녔다 해서 진료를 받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걱정됐을 경우에는 두세 군데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다 수술을 권유할 정도면 아마 네. 증상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증상이 심하면 한번 술적 치료를 좀 고려해 보는 것도 네. 이제 근데 궁금한 게 나쁘지 이게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조금 질문이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증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 대해서 가까울까요? 63세면 척추관 협착증이 가깝고요.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단순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디스크가 대부분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적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통증이 심하시다. 그러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 심하시면 수술적 치료를 또 대학병원 여러 군데서 다 일괄적으로 네. 권유했으면 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주댁 TV님께서 허리 4번 디스크가 심해서 네. 엉치와 허벅지에 통증이 많은데요. 예. 재활로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이미 이제 4번 아래로는 핀 고정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4, 5번, 5, 6번, 5, 6번 이렇게 수술을 5, 6번에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때문에 핀 고정술을 한 상태에서 그 수술한 하나 위쪽에 디스크가 새로 생겼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으면 일단은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해서 이게 디스크는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술한 질환은 아니다. 네. 조금 지켜보자.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재활 치료하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존적 치료는 이렇게 중에서 이런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술적 치료는 그럼 언제 하느냐?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6주 했다고 통증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예 이제 자기가 젊은데 직장도 못 가고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외출도 안 되는 경우. 네. 어저께 이제 외래 오셨는데 젊으신 분께서 밤을 꼴딱 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서요? 아니, 한숨도 안 자고 뭐 이틀 동안 밤을 새고 왔다고 하시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수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외래 다니시는 분인데 좋아졌다가 이제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틀 전부터는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파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아픈 경우, 그다음에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저희가 설명드렸죠. 발목이 힘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마비가 왔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미 증후군이 발생해서 대소변 장애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술적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마미 증후군 같은 게 하기 때문에 네.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제 환자의 병력을 듣고 의사가 진찰을 하고 MRI를 찍어서 이제 그 해당 부위가 일치해야 됩니다. 디스크는 4, 5번에 있는데 MRI상 증상은 2, 3번 증상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해도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환자분의 증상과 MRI 했던 그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 그럴 경우 수술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MRI 증상이 다를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수술하면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추가만 탈출증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고 우선시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그러면 어떤 거냐? 추간판은 그 터진 걸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째서 하는 거, 개방적, 현미경을 쓰는 거, 내시경을 쓰는 거. 다 추가판 탈출증이 이제 째서 하더라도 네. 뭐 1.5cm, 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또 내시경이나 뭐 현미경을 넣더라도 1.5cm 정도 째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상처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협착증이라든지 큰 변형 수술할 때는 많이 째고 하지만 네. 이런 추가판 탈출증 자체가 칼을 해서 상처를 내고 한더라도 이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거 하는 건지는 이제 환자의 선호도와 의사와 상의하시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치료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례를 보시면 49세 남자가 이제 2년 전부터 아프셨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이제 오셨는데 말씀드렸듯이 발목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이제 발목 힘이 떨어지면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증상 오셨는데요. 엑스레이는 이제 그때 보셔서 잘 알겠지만 약간 휘어 있죠. 네. 측만증이 예, 측만증 좀 보이는- 있고 네. 뭐 옆에서 봤을 때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MRI 찍었더니 여기 4, 5번 디스크가 이 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요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위로 이렇게 쏙 올라와 그렇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게 신경 주머니인데 뒤에 앞쪽에 있는 게 디스크 터진 거가 이제 신경 주머니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발목 힘이 떨어져서 마비가 와 있긴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낸 디스크가 굉장히 크죠. 한 4cm 이상 되죠. 저분이 이제 돌출 땐 디스크 절제한 예. 부분이죠. 터져 나온 거를 딱 당기면 네. 다 딸려 나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큰 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나와 있어서 수술한 디스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초강화 사줄증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진단부터 어떤 건지 진단부터 치료 에서 말씀드렸는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척추 질환이 많이 있지만 추가반 탈출증은 대부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프실 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력 저하가 생기거나 마비, 대소변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수술하는
지체 없이 빨리 수술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간판 탈출이 잘 정리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또 시청자분들께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질문 몇 개만 더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지노 리얼님께서 바깥쪽 종아리랑 발목 부분에 감각 저하가 있는데 따로 통증이 없는 경우는 수술 안 해도 괜찮을까요? 또 신경이 오래 눌려있을 경우는 수술한다 해도 신경이 돌아올 확률이 현재가 낮아지겠죠?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바깥쪽 종아리가 감각 저하가 있다는 말은 이제 5번 신경일 경우가 허리 5번 신경이 네. 이제 눌렸을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4, 5번의 디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없을 때는 수술 안 해도 괜찮을지요? 예,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신경이 눌리면 뒤쪽 부분에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 저하부터 좀 오게 됩니다. 통증이 오거나 감각이 느낌 이상해지는 경우, 그게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하게 눌렸을 경우에는 이제 근력 저하가 오는 경우죠. 통증이 없으면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혹시 이제 근력 저하가 생겼을 경우에는 MRI 검사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밑에 통계는 내운명님께서 저는 40살이고 MRI상에서 요추 전체에 디스크가 있고 세 마디가 간격이 좁고 중간으로 중심형에 가깝게 척추 디스크 돌출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 약간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최근 허리는 많이 아픈 시즌은 아닙니다. 약은 뭐 여러 가지 드신 세레브렉스, 리리카, 혈액순환제 등을 먹고 있는데 신경 차단술의 마지막은 1년이나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통계는 운명님께서 이제 40살이라고 했으니까 나이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블랙 디스크가 뭐냐면 추간판이 원래 이제 물 성분이 많아서 하얗게 보이는 게 좋다 했죠. 네. 까마진 거죠. 아,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블랙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다. 네. 그리고 세 마디 간격이 좁아져 있다. 이 말은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서 초간판 간격이 높아야 되는데 좀 낮아져 있다. 네. 그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튀어나온 게 뒤로 튀어나왔으니까 이제 허리가 아플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마비 이런 증상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 이제 처음에 아프실 때 약을 드시고 이제 통증이 조금 좋아지셨을 때 이제 허리 근력 강화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는 걸 이제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추 신경 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신경 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은 거의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추 신경 때문에 이제 그 비뇨기과 천추 신경 때문에 신경인성 방광이 진단받는 거지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그 마미 증후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광 기능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다. 비뇨기과 진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재민네님께서 저는 통증 10개월 됐는데 이게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만성 통증으로 인해 신경성 변성 때문에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MRI 상에서 디스크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디스크 초기 판정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큰 문제가 없을 때 디스크 팽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초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초기 증상에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스크라는 증상이라기보다 이제 근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프신 것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재민네 같은 님께서도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허리 근력 강화 운동해서 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존적으로 좀 더 치료를 해보시라는 권하시고 자세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의자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초가막 탈출증이 어떤 건지는 환자들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탄에 걸쳐 가지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드렸지만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앞에 했던 네. 추가살출증의 내용을 들으신다면 충분하게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은 비욘디 시청자분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에는 전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주사 치료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사 치료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내 디스크가 있는지 네. MRI 찍어야만 이 4, 5번에 문제가 있는지 3, 4번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네.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 후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 결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후에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네. 주사 치료를 할지 아니면 꼭 수술이 필요한지를 네. 충분한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내 몸에 맞는 척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추가반 살출증은 의료진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고치겠다 하는 의지,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행을 보면서 3번에 걸쳐서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렇게 정형외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외래 진료로 가면 많이 기다리시는 거에 비해서 질문도 많이 못하고 또 생각보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의를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다양한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진료를 보는 것도 그렇게 찾아보시면 자기한테 맞는 또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발품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특히 이제 비욘디 같은 의학 전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거 찾아보고 또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백원님께서 여기 비욘디 채널이니까 세라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세라젬, 네, 세라젬 제가 얘기는, 어제 네. TV에서 이제 하길래 제가 이제 광고를 봤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온열 마사지더라. 정리를 하자면 따뜻한 온열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뜻한 온열 마사지니까 근육통에 효과가 있다.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또 도움이 나오는 게 추가반 살출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치료가 효과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치료가 있다. 아니라 척추합사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치료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보존적 치료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나의- 사용하에 따라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또 아주 전문적으로 논문도 뭐 거기 회사에서 3편에서 제가 봤는데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많은 보존적 치료 중에서 하나로 그냥 본인이 해보고 뭐 이렇게 시연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네. 해보고 괜찮은지 판단해본 다음에 다음에 교수님께서 한번 세라젬 체험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체험 후기를 한번 또 방송한 것도 좋을 것 체험을 같아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영훈님께서 네. 선생님 앞에 앉으면 질문 생각 안 난다고 하시는데 팁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네. 적어 오시면 됩니다. 네. 적어 오셔가지고 그거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네, 제일 꼭 적어 좋은 메모해서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뭐 마무리로서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 하실까요? 네. 그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제가 올해 처음 인사드려가지고 그래도 뭐 부족한 강의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강의 이제 또 시간 바쁜데 장학인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옆에 도와주시니까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도 이제 결혼하고 하다 보면 잘 못 보는데 이렇게 비욘디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오랜만에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내년에도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다음에는 청소년기 특발 척추 측만증, 제가 주 전공인, 그리고 노인성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는 거 이제 비욘디 시청자분께 차근차근히 한번 제 의견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될 것 네. 같고요. 우리 장학영 교수님은 또 저는 이제 새해 인사는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이게 이제 비욘디 첫 형제 교수 시리즈인데 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가지고 그냥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래오래 효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비욘디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